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28일 오늘 폐장일이죠.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사실 오늘은 좀 예고해드린 대로 제 옆에 두 분을 좀 모셨는데 매일 나와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박병창 이사님하고 그다음 박근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기편으로 제가 좀 어떻게 또 진행을 좀 맡게 됐는데 한번 두 분들 또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좀 대화하고 싶어서 이런 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먼저 일단 시장 한번 좀 개장을 했으니까 좀 봐드리고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그냥 보합이네요. 거의 보합권에 출발을 해줬고 2613포인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8포인트라서 지금 마이너스 1포인트 내외 정도 하락인데, 하락 종목이 한 100개 정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많이 좀 달려왔는데 오늘은 조금 오전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0.4%로 좀 반도체는 약간 밀리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0.3%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가 지금 2%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기아도 10만 원을 넘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역사적 또 고점을 한번 경신할지 오늘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삼성 SDI가 한 1% 내외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크게 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견조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크게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도 없는 것 같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면 오늘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가 조금 좀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거래소 이전이 확정된 포스코 DX가 연일 뜨겁습니다. 오늘도 4%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LNF가 2% 정도 오르는 게 일단 오늘 코스닥 쪽에서 좀 특징적이고, 또 요즘에 레고캠 바이오도 강한데요. 오늘도 3.7%. 반면에 파도나 HPSP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좀 쉬어가는데 그렇게 낙폭이 큰 기업들은 좀 눈에는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조금 일단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900억 이상의 매도를 좀 내고 있는데, 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팔고 있고, 개인들은 어제부터 좀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한 2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업종만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단 업종으로는 역시 기아가 좀 좋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화신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가고 있고, 기아가 지금 현재 10만 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올해 내내 그냥 피크아웃 얘기만 좀 있었는데 마지막을 좀 화려하게 기아가 좀 장식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좀 부진합니다. 아직 1% 내외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종으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확실히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미디어 쪽 섹터도 강한 게 최근에 태형건설 이슈 때문에 SBS 좀 매각설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BS가 급등하면서 미디어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하는데, 반면에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쪽은 확실히 좀 건설주들이 아직까지는 삼성물산은 좀 오히려 올라가는데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태형건설 좀 PF 관련해서 워크아웃 이슈로 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이고, HBM 관련주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건설업종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 빼고는 그렇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증시는 좀 견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오늘 시장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이 못 가던 기아가 오늘 어쨌든 급등을 했는데, 박병찬 이사님 또 오늘 좀 시장 한번 보시고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617포인트인데 아침에 선물 약간 밀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이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요. 지수 오늘 종가 맞추기 이런 거 우리 3%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네. 저는 2610포인트라고 그랬는데 거의 정확한데.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물의 현재 거래를 보면요. 전체 매도가 한 1,600계약 정도 있고 매수가 2,200계약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매수 계약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매수의 의지가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수급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크게 움직이는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지수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선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355.9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56에나 아니면 355 뭐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이 소폭 뭐 보합권에서 소폭 위쪽 뭐 이 정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삼성전자가 꽤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주봉상의 박스권을 돌파한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제가 아침에 맨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미 돌파하고 나서 좀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뭐 오늘 뭐 다 팔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수 자체는 이제 큰 움직임은 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뭐 연말 시장에 뭐 어떤 걸 기대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1월에 세스하고 JP모건 컨퍼런스,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종목별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뭐 약간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위쪽으로 뭐 크게 움직이거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제한된 움직임 정도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 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이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요. 네. 지금 뭐 코스피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전자가 일부 약보합 정도 수준이지만 그렇게 빠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이제 PBR 2배 언저리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HBM 관련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은 상태인데, 뭐 삼성전자도 HBM 관련된 엔비디아 향 수주를 일단 계약을 한 걸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뭐 후발주자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까지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제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오늘 빠지지 않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현대차, 뭐 기아,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은 이제 어제 포스코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리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소재 관련된 뭐 국산화 소식 이런 것들이 불러지면서 굉장히 괜찮았고,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 뭐 LNF도 비슷한 네. 분위기로 지금 LNF하고 포스코 DX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뭐 삼성 SDI나 뭐 셀트리온 뭐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래소 쪽에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약간의 변수가 이제 태형건설 이슈가 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좀 경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일까라는 고민이 좀 되는 변수이긴 한데, 뭐 정부 입장에서 연초에 좀 구조조정 관련된 발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약간 뭐 질서 있는 정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넘어가면 뭐 구조적으로 지금 EPS가 뭐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어닝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어닝을 이끌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 최근에 또 굉장히 1년 동안 힘들었던 뭐 제약 바이오 섹터도 10월, 11월 들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괜찮았다면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이나 삼성바이오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뒤이어서 따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소형들이 좀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오늘 뭐 기아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부품 섹터 이런 것들 좋아지고 반도체가 그래도 견조하게 아직 버텨주면서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은 시장의 지수 자체는 조금 꺾이기가 당장은 뭐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문제는 1분기 접어들면서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실제 경제 지표가 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제 3월에 금리 인하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그게 현실과 기대가 좀 괴리가 생기는 국면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실망감 때문에 약간의 조정세가 1분기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경계감은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셨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태형건설 이슈가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악재라면 좀 악재인데, 그 박근혜 부장님께서는 좀 그래도 요게 증시에 그러니까 좀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런 좀 요인으로 갈지, 아까 이제 구조적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의 강세장 기조가 이것 때문에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오랫동안 거론돼 왔었던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TY 홀딩스라는 이제 지주사를 놓고 보면 태형건설이 좀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는데 뭐 자회사 관련된 뭐 SBS를 그래서
매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기대감 때문에 SBS가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SBS 쪽의 매각보다는 이제 다른 자회사들이 지금 어떤 유동 재무 구조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자회사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뭐 대출 형식으로 뭔가 좀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오는 것 같고 정부도 뭐 갑자기 불거진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 것을 비롯한 PF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연초에 좀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오늘 장전에 네. 기사로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두려워할 건 없고 그리고 또 은행권에 관련된 PF 건도 아주 뭐 문제가 될 만큼 은행 쪽의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이제 캡탈사나 일부 이제 다른 쪽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정부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면서 가면은 아마 일부 구조조정 돼야 될 뭐 회사들은 사실은 구조조정 되는 게 맞거든요. 시장에서. 네네. 근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막 옥죄어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크기 때문에 골마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금은 뭐 구조조정 돼야 될 것들은 조금 질서 있게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시장 아직은 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조금 경계해야 될 변수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크게 뭐 대세에 뭐 지장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나 좀 분명히 이게 좋은 뉴스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경계감은 일부 갖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고 박병철 이사님 오늘 보니까 저는 이제 기아가 어쨌든 10만 원 지금 이제 터치를 했잖아요. 예. 역사적 고점이 10만 2천 원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참 올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서름이 많았는데 예. 숫자는 이렇게 좋은데 네네. 사실 이런 경우를 뭐 우리 한국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이 사실은. 봤죠. 네. 근데 좀 자동차가 어쨌든 좀 기아가 힘을 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기아의 상승세는 좀 당연하다. 더 가야 된다. 아니면 그냥 순환매 차원으로 보고 계신지. 그냥 아니면- 단순한 소만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올라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부분은 올해 우리 시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그랬던 거잖아요. S&P 500이 아니고 S&P 7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최근에 2주 동안 시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애플을 보시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그런데 주가가 거의 멈춰져 있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멈춰져 있었고 또 올해 가장 화두였던 엔비디아도 오르락내락하면서 그 근처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듯이 우리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먼저 올랐던 뭐 2차 전지는 물론 조정을 보였지만 뭐 HBM도 올랐다 조정을 보이고 로봇도 올랐다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한번 화두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 정도의 지금의 자금이 뭐 유입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똑같이 그동안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을 좀 세워두고, 이거는 뭐 이 정도 실적이 나왔고, 이 정도의 가치에 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제 다시 들춰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막 얘기 많이 하는, 이 정도 실적 나왔는데 가치 대비 빠지지 않았냐라는 것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또 어떤 게 오르고 있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물론 시장이 오를 때 더 많이 올랐다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우리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1위, 2위 빼고 3, 4, 5, 6, 7이 전부 다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게 상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우리 지금 코스피에서도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올라갔어요. SK 하이닉스는 좀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LG 에너솔루션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수급 여건상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돈들은 어딘가 가서 더 좋은 데를 찾아가는데 그런 돌아가면서 좋은 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나 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어제 재료도 있었지만 포스코홀딩스도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갈 때는 뭐 섹터나 이슈면 상관없이 이렇게 전부 다 갈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먼저 올라갔던 것들을 세워놓고 나머지 애들은 이건 갈 수 있는데 못 갔던 또는 이건 수급이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견조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뭐 좀 이따 다시 나눌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섹터는 사실 내년에 반도체 얘기를 하지만은 자동차라는 게 우린 전기차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배터리만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는 뭐가 거기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변화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전기차로의 변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올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슈화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자동차주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제 뭐 자동차는 대표적인 실적주고 그 다음에 사실 올해 보면 이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제 흔히 이제 스토리로 간 업종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꿈에 베팅하는 그런 것들이 올해 좀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제 사실 두 분한테 다 한번 이제 여쭈고 싶은 게 올해는 그게 좀 심했는데 사실 SK하이닉스도 실적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아직은 좀 돌아서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적자긴 한데 HBM이라는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숫자가 나오긴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높은 PER을 좀 부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으로의 AI에 대한 성장에 하이닉스에 높은 점수를 주다 보니까 또 삼성보다 좀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것처럼 올해는 굉장히 그런 이제 성장에 대한 그 베팅들이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보다는 진짜 이건 현실이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오늘 좀 기아를 움직이면서 보면서 느낀 건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숫자도 보면서 가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질지 여전히 좀 올해처럼 여전히 뭐 그 바뀌지 않고 꿈에 베팅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그 박근영 부장님부터 한번 좀 어떻게 그 부분 좀 보고 계세요? 내년 좀 시장을 볼 때. 네, 뭐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지금 이제 특정 단어들 뭐 그와 연관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수급 매물 공백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막 끌어올리는 수급들이 결국 막 지속이 되는 거죠. 뭐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이 이제 뭐 투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수급적으로 당기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꿈의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 사이에 이제 뭐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뭐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매매였던 것 같아요. 일부 종목들이 급등도 나오고 했지만 말씀하셨던 일부 반도체 쪽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의 바닥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맨날 뭐 디램 값이 얼마냐,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얼마를 벌었냐, 그리고 뭐 장비를 갖다가 뭐 캐펙스 투자를 얼마를 하니까 뭐 장비주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만 계속 갔던 시장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가 좀 재미없던 시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좀 재밌는 단어들이 반도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HBM 뭐 얼마나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뭐 고대역 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니까 HBM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뭐냐 알게 됐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것들이 뭡니까? HBM에서 이어지는 게 뭐 갑자기 CXL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PIM이라는 게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ASIC라는 게 나오고 뭐 쭉쭉쭉 나오잖아요. 팬아웃도 뭐 오랫동안 이야기됐던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뭐 온 디바이스 AI라는 산업이 이제 결국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뭐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뭐 노트북이 약 250종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들어가면서 확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물론 수요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많이 나가는 수요가 창출되는 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분명히 조금 바뀌고 우리가 이어폰 듣고 있는데 외국인이 말하면 바로 뭐 번역이 된다든가 뭐 어떤 뭐 스마트폰 자체가 AI 기능이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기능이 뭔가 확장된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통로가 뭐 많은 데이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효율이나 전력 부분 때문에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HBM부터 시작되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늦었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거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SK 하이닉스가 PBR 2배까지 이미 먼저 가버리고 전자는 못 가고 엔비디아 쪽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뒤늦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밸류에이션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HBM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조금 늦었으니 이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CXL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2.0 버전, 3.0 버전이 나왔다, 뭐 테스트 끝났다 이런 뉴스를 계속 양상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이 이제 HBM에서 좀 늦은 삼성전자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할 수 있겠네. 그럼 관련주가 뭐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결국 우리가 각광받지 못했던 과거에 파운드리는 이쪽에서 상당히 좀 약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는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매출 규모도 그러하거니와 그다음에 수익 구조도 과거에 국내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이런 쪽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쪽이 지금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새롭게 좀 반도체 쪽도 약간의 새로운 모멘텀이나 새로운 시각에서 좀 보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PR 40, 50배 정도까지 땡겨 놓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밸류에이션 작업을 하는 시장이 연말에 좀 연출이 됐다. 그래서 일부 좀 장비들은 확실히 비싼 건 맞아요. 비싼 건 맞기 때문에. 근데 로테이션 상으로 본다면 장비가 그렇게 땡기면 그 다음엔 소재를 보겠죠. 그럼 소재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기판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환매가 역시 내년 상반기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자리를 일단 꽤 찼기 때문에 당분간 주도 섹터로서의 영역이 반도체 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 또 잘해주신 게 그 반도체 내에서도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많이 돌았고 네. 그냥 그러니까 주도 섹터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또 약간 스토리를 찾아가는 듯한. 맞아요. 사실 네. 아직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안 네, 나오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박병찬 이사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들이 그래도 어쨌든 숫자가 안 나와도 지금 올해는 이게 맞았거든요. 스토리로 예. 가는 게. 근데 내년에도 이런 시장이 좀 펼쳐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아의 움직임을 보면 이건 또 약간 뭔가 또 숫자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내년 시장을 볼 때 좀 숫자, 실적 좀 어디에 좀 주안점을 그러니까 그 약간 스토리인지 그런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거랑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애플 관련주면 애플을 사지 왜 애플 수혜주를 사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관련주면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지. 근데 예를 들면 CXL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아니다. 근데 주가 상승률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관련주가 워낙 세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는 숫자와 상관없이 또는 숫자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소위 PDR 드림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일부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귀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가치들이 좀 오르지 않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에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조금 아침 방송의 내용이 좀 아닐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우리 보면은 IMF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T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전체 제조업에 버블이 생겼고 이런 버블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게 한번 꺼지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 정도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전기차 섹터에 있는 배터리 쪽만 가장 가까이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그쪽 섹터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다 그렇잖아요. 배터리 성장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올랐다 지금 거의 뭐 반토막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기술이 나오고 핫 이슈들이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서 소위 S커브 이론이라고 하는 또는 캐즘 이론이라고 하는 이후에 진짜 실적이 찍히는 순간까지 다시 한번 너무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쉬었다가 찍히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지난 주시장을 봤을 때 선두에 있는 대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박근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에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가 지금 그쪽 섹터가 가장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올해 내내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2차전지에서 나쁘거나 이런 표현을 쓰거나 뭐 고평가되었다 이런 것들은 추후로 얘기를 하고요.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쪽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수급상의 어떤 지금 약간 꼬임 현상이 좀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겠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묵둬야 될 우리의 기회는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줄여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에 바이오주 많이 오르잖아요. 바이오 중에 우리 그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서 누구나 다 아는 항상 오른 주식들이 있어요. 뭐 팩트로, 레오캠바이오, HB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요즘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유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원래 그 기업의 존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오르느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1월에. 그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시기 구간마다 그 기업이 우리가 어떤 주식이 올라서 반토막 나는데도 이 기업은 괜찮아, 향후에 좋아질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어떤 주식은 올랐는데 야 이거 실적 좋다는데 향후 성장 좋다는데 이거 왜 빠져? 이런 푸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장은 그렇지 않다. 그런 구간만의 시기가 있고 또 주도하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년도에도 저는 첫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주식시장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간마다 시황은 우리가 금리와 환율을 갖고 단순하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섹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섹터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가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어떤 단순함이 있냐면 세상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가 주도 섹터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에 가만히 보면 전기차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전기차 주변에 살려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직 인프라가 안 돼서 좀 기다려서 할 거야. 그래서 소위 얼리어답터들을 다 사고 지금 약간 주춤해 있는 상태잖아요. 똑같이 지금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신규 디바이스들을 계속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곧 닥칠 일들이잖아요. 그럼 곧 닥칠 일들이라는 얘기는 곧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에 있는 주식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뭐 여전히 뭐 가치주라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뭐였죠? 그 이제 애플이면 애플을 사지. 예, 애플이면 애플 사지. 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그거는 각자 성향 차이가 아닐까요? 성향 차이. 성향 차이이고 수익률 차이인 거잖아요.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지금 요거 얘기하면 섹터 하나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우리 반도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에서 장비주를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후공정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에 있거나 부품주들 있잖아요. 소재주들. 얘네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2017년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얼마 올랐습니까? 우리 흔히 왜 한 섹터가 한번 대세로 가면 10배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 주식들이 10배씩 오르는 동안, 그러니까 각자 성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10배씩 올라오는 동안 그걸 주도하면서 올라갔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죠. 50%나 이렇게 올랐을 거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런 주식이 2배 오르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수도 그렇고. 근데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의 핵심에 있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많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리스크를 안기 싫어.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서 상업화되어서 숫자가 딱 찍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반도체 섹터의 대표 종목을 사야겠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낮은 만큼 내가 해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험을 해지한 거잖아요. 그런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그거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게 수익률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CXL 테마주 붙은 기업들 보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박근혜 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고객분들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수혜주를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진짜 또 사실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난 좀 덜 먹더라도 덜 수익 내더라도 그냥 삼성전자로 가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조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1월, 12월 달 접어들면서 이제 마구잡이로 막 올라갔던 일부 이제 부품 장비주들,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따라잡기가 사실 장중에 과연 얼마나 많이 따라잡았을까? 개인들이 뭐 전업 투자자를 하루 종일 이제 시세판을 보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좋은 종목이 나오면 바로 어떤 시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바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네네. 고객들이 사실 얼마나 개인 투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종목들이 뭐 막 올라가고 상한가를 가고 막 그렇게 거래가 터지더라도 생각보다 개인들이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뭐 테마나 이런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지금도 보면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뭐 HBM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그럴 듯하게 좀 이해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CXL이 뭐야 물어보면 과연 뭐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PIM이 뭐냐 물어보면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ASIC가 이야기되면 뭐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이제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막 하다 보니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사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지 몰라요. 근데 주식 시장이 이제 그걸 공부할 만한 시간을 안 준 거죠. 뭐 종목들은 바로 그냥 빨리 움직. 어떤 뭐 테마가 딱 연결되면 뭐 하나 탁 던져주면 그냥 뭐 상한가 바로 치솟는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사실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전날 어떤 테마주로서 거론이 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붙였는데 그걸 다음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뭐 당장은 이게 뭐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당장 실적은 안 나오는 건 분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는 맞지만 이걸 내가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을 지금 다음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트레이더 정도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뭐 내가 정확한 손절 라인을 가지고 내가 매매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클릭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올라가니까 살걸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일부 중소형주들이 뭐 아주 높은 폭등을 보이면서 사실 수익을 줬지만 거기에 올라타서 정말 개인들 중에 정말 수익을 그대로 다 향유를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극히 드물 것이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관리 고객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종목을 들여도 못 사요. 못 사니까. 본인이 확신이 안 들고 공부가 안 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일부 뭐 약간의 포트폴리오상의 약간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조금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리스크가 좀 적군.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좀 가야 되지 않나? 큰 종목 쪽으로 이제 결국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은 움직임이 뭐 크게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급이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빠르고 그 테마성 움직임이 특히 4분기가 더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신규 성장 종목 테마군으로 또 형성될 정도로 급등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군에 대해서도 각각의 단어마다 테마군들의 순환매가 너무 빨리 움직였고 장중에도 뭐 아래 위 꼬리 달면서 막 움직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만만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뭐 저나 다른 관리를 하는 뭐 PB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더라도 쉽지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알고는 가야 되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관심을 받고 있는가 이건 알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준비를 해서 뭐 고객들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똑같은 테마주는 못 사더라도 어떤 섹터가 지금 핫한지 정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정도는 알려드려야지 개인들도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포트를 짤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조를 버는 LG U 플러스를 사라 사시겠어요? 주가가 1년 내내 움직이지 않고 빠졌는데 근데 1조를 봅니다. 뭐 PBR, 뭐 PER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역시 이제 현대기아가 오늘 움직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동차 섹터도 사실 1년 내내 그랬거든요. 네. PER 뭐 4배도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 도요타는 혼다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버렸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이제 실적을 나타내면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있던 종목들 가운데 큰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완성차 움직이니까 부품주 움직이고 1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던 제약바이오가 연말에 그래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움직여 준다는 것은 뭐 순환매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좀 쳐다보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도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강세에 대해서도 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일정이 1월 8일 날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일정이 다가옵니다. 그럼 다가오면 좀 불안하죠. 그 전에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지는 것도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수익률 면에서는 당연히 이 중소형주들이 좀 좋긴 한데 그게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지 뉴스 몇 마디 보고 아, 이쪽이 대세인가해서 쫓아가도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또 잘못해서 고점 들어가면 당연히 고생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거기에 수익률은 작더라도 사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얼마를 버느냐잖아요. 수익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준비된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어쨌든 뭐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만 가벼운 만큼 그만큼 또 리스크는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훈련이 좀 될 필요는 저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9시 30 현재 이제 6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저희가 한 10시까지 좀 시간을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올해 한번 마무리하고 또 이 두 분 워낙 또 저희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조언들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이 두 분의 생각이 좀 내년도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다른 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본 거고요. 일단 또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 이게 질문 저도 나름대로 많이 써왔는데 한 2시간은 사실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좀 엑기스만 좀 뽑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내년에 과연 뭐가 진짜 좋을까? 올해 연말에 AI가 정말 좋았고 사실 상반기는 배터리가 정말 좋았는데 이 구도가 또 바뀔지 아니면 기존에 또 AI가 계속 갈지 새로운 산업이 나올지 그걸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다들 이제 전망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일단 이제 이 뭐라 그러죠? 날씨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딱 좋게 보는 섹터가 4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통신 부품이면 모바일 쪽, 스마트폰 부품 요쪽하고 조선하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헬스케어, 뭐 바이오가 되겠죠. 이 4개를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산업연구원은 좀 전망을 했는데 각자 좀 박병창 이사님부터 좀 거기에 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또 내년 좀 주도 업종 있는지 한번 연말이 안 했는데 시간 되게 많이 갔네요. 그래서 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고 하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주식을 지금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짧게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주식을 들고 가도 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도의 시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패드워치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년 3월에 90% 확률로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한다라는 용어들이 나오면 보험적 금리라는 게 나오면은 아마도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경기가 어려워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은 선반영한 부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서 언제 할까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 시장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은데 시장보다도 전체적으로 내년 미국 대선 있고 우린 총선 있고 뭐 되게 복잡한 어떤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뭐 PF 얘기도 하고 있고 ELS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은 좀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은 좀 있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은 자금의 흐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할 때보다는 뭐 한 두 번째 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오히려 상투를 치고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시점은 하반기 이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빨리 한다 급하게 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오히려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다. 오히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험적인 표현을 쓰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또는 물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일부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시장에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장이 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그걸 좀 기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시장이 지금 신고지수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지 않습니까? 신고지수를 내고 나서의 그 상승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마켓워치의 자료 이렇게 보면은 과거 경험상 데이터를 보면은 그 탄력으로 인해서 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계적이다.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 탄력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후에 조정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11월, 12월, 1월, 2월 요때가 시장이 좋아요. 항상 1월 효과가 상당히 있고 좋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땐 요 탄력이 좀 더 지나가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이런 거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시기로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월에 뭐 주춤주춤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강세 흐름은 그래도 한 1년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끝나고 나서 이후 들면서 금리 인하를 하니 안 하니 3월 기대하느니 안 하니 또 우리나라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봄 되면서 꺾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쯤 전략적으로 지금은 들고 가고 언제쯤 팔면은 조금 팔고 뭐 다시 사면 언제 사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디 마음속으로 스스로 디커플링이 됐으면 좋겠다. 디커플링. 미국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어. 또는 조정볼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눌려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이 미국은 그렇다 쳐요. 일본은 그렇다 쳐요. 유럽 그렇다 쳐요. 우리 시장에 제가 29년 동안 주시장에 있는 동안에 대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이 여기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대만은 지금 15 근처 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수급의 변화는 반도체로부터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GDP 성장률 발표한 데가 OECD에서 11월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G20가 2.8%, 뭐 보통 2.8, 2.1 요 정도 평균 봐요. 그런 평균을 보고 있는데 미국은 올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년도에 1.5%, 일본은 1% 예상하잖아요. OECD 평균 1.4%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많이 있지만 11월에 나온 OECD의 전망은 2.3%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보다 좋아진 거잖아요. 올해는 GDP 성장률 경제가 좋았던 데가 더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약간 더 매수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는데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좀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짧게 말씀 좀 드리면 당연히 AI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란 말이 작년 말에 나왔잖아요. 얘도 분명히 S커브나 아까 말씀드린 캐즈미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중간에 오래 심해 기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와서 오래 오른 건 다 하드웨어만 오른 거예요. 하드웨어만 오른 겁니다.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가 상업용으로 적용되는 데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온디바이스 내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부분이 뭐 우리 다 아는 헬스케어, 자율주행 로봇, 뭐 스마트폰, 뭐 글래스 플랫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아직까지 주가가 못 올라가는 적용되는 못 올라가는 섹터는 분명히 이슈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일본의 도요타 그렇게 오르는데 우리 못 오른 부분은 엔화가 엔저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엔화가 지금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우리 현대 기아차가 오르면서 부품들의 움직임이 한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 먼저 반도체 섹터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정에 있는 소재나 부품들을 못 오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뭐냐 그게 도대체 제일 단순한 방법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는 게 있다니까 주식시장에는 화장품 오르면 꼭 오르는 게 있고 뭐 오르면 꼭 오르는 게 있어요. 2017년도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소재 부품 중에 찾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하나 마지막은 외국인들이 별로 힘을 못 썼잖아요. 국내 기관들은 거의 안 했고 올해. 외국인들이 롱텀 펀드들이 들어와서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오른다 그러면 외국인 롱텀을 갖고 있는 걔네들이 오르고 제약바이오가 오른다 그러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걔네가 작전하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가서 내년도를 좀 바라보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그렇게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의 울분이 섞인 무슨 울분이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하고 있었던 게 진짜 항상 보면서 답답한 게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디커플링이 심했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연말에 좀 쫓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데 근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년 금리 인하보다도 금리 인하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셨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한다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모건 스탠리가 이게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내년에 미국 경기 경착륙 온다 이렇게 또 경고를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꼭 맞는다는 아닌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기가 부러지면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성격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부진 탈출 가능할 것 같다.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이 좀 더 괜찮기 때문에 그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AI랑 자동차, 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에서는 올해는 이제 그 첨단 공정이라고 그러죠. 선단 공정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레거시라 그러죠. 보통 이제 옛날에 그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을 좀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박근영 부장님도 한번 이제 같은 질문이에요. 좀 네. 내년에 또 어떻게 보시고 또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증시 또 내년에 미국보다 괜찮을지 네. 아니면 미국과 또 동행하는 건지 좀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워낙 뭐 많이 올라갔고 이제 일단 신고가 내면서 이제 뚫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자체 펀더멘털을 가지고 이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중을 보면 지금 현금 비중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역대급으로 많이 매수해 놓고 뭐 그다음에 뭐 원자재 숏을 역대급으로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게 거꾸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의 포지션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꺾인다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원자재 숏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채권 매수가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 방향으로 좀 보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좀 줄이게 되면 이제 금리도 이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3.8% 뭐 이렇게까지 막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리바운딩 나올 때는 시장 자체는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미국 시장은 그럴 구간에 좀 접어들 수도 있다.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역대급으로 좀 평균치 이상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S&P 500에 나스닥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실히 잡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가솔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지표도 어쨌든 속도는 분명히 있지만은 내려오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닉 티메라우스 기자라고 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6개월간의 그 CPI 지표를 가지고 연율화를 해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1.9%밖에 정도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는 거의 목표로 하는 2%대 거의 이제 내려오는 지표로 좀 해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박병창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월에 그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성격으로 금리를 하느냐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뭐 다 좋은데 약간 뭐 너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식을 수 있으니 아까 표현적으로 이제 보험적인 금리나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하반기 경기가 좀 식을 것을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좀 한다는 형식의 이야기가 코멘트가 붙으면서 3월 달에 만약 금리 인하 이루어지면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똑같이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도 저도 아니게 갑자기 뭐 경기가 좀 불안해서 3월에 금리를 한다 보면 그 금리 인하는 호재보다는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게 형성되지만 저는 오히려 하반기로 좀 밀려가는 게 나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제 인플레는 잡힌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 경로로 가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굳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될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면서 하반기 시점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일단은 좀 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하 부분들을 뭐 내년 중반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은 좀 천천히 가면서 여유 있게 가는 게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상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국내 시장이 어쨌든 디커플링이 됐고 아까 대만 시장 일단 한국과 가장 유사한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IT 쪽에 워낙 많은 비중이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만이 갔다면 사실은 한국도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뭐 제가 아까 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HBM 시장에 대한 독주가 내년도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좀 높은 밸류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는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끌고 가는 반도체가 일단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선단 공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 쪽에 투자가 뭐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레거시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단 전 공정 쪽은 어차피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투자가 일단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결국은 이제 HBM 관련된 투자가 핵심적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될 텐데, 결국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나 등등 좀 기대감도 이오 테크닉스까지 좀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밸류 때문에 좀 쉬고 간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오더 컷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팩스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평균적 그 흐름에서 지금 낸드나 디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의 출하량을 좀 평균적으로 회귀시키는 그런 어떤 약간의 출하량의 증가가 좀 있을 수 있다 본다면 소재 쪽이 지금 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재 쪽이 워낙 캐펙스 컷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 입은 것들에 대한 정상화 수준에서 소재주가 좀 눈에 띄게 실제 실적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CXL이나 그다음에 뭐 ASIC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은 쪽이 소재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나 뭐 한솔 케미칼이나 뭐 이런 종목들 등등과 관련된 소재 쪽이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 숫자가 나오는구나, 정상적으로 비트크로스가 나오고 출하가 올라가니까 나오는구나, 이런 쪽이 좀 그래도 확실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기술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은 반영이 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시장은 할 거다 보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많이 고민하시겠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말하는 캐즘이라는 영역이다 계속 이야기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리 어댑터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을 하기 위한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리튬 가격도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일단은 양극재 업체들이 좀 숫자가 나오기 좀 어렵다는 측면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Q 물량의 증가가 나오는 시점이 확인될 때 2차적인 성장을 간다고 이제 유럽 시장도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에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실제 내년 1, 2분기 지나면서 최근에 뭐 완성차 모델들이 대부분 다 조금 양산을 연기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Q의 물량의 증가가 내년 2분기 정도 접어들면서 조금 더 공식적으로 좀 흘러나오면 결국은 이제 양극재 쪽도 결국은 그런 반영들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기대를 충분히 내년 1분기 정도에 저점에 대한 부분들 좀 노려볼 만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장은 역시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몇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수익을 못 내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부러지니까 M&A도 거의 죽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들도 많이 죽어있던 상태가 미국 시장에도 똑같이 제약바이오 그랬지만은 최근에 바이오텍, 중소형 바이오텍 ETF가 급등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글로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라이릴리나 노보 노디스크 같은 아주 대형 빅파마가 올라갈 때는 국내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동행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중소형의 바이오텍이 올라가면 국내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큰 건의 M&A가 딜이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좀 많은 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 변화가 분명히 있고, 빅파마들의 어떤 M&A가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 이런 것들도 국내 어쨌든 12월 달에 뭐 발표된 국내 기업도 꽤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M&A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진행될 뭐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ADC, 항체의약품,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이런 큰 흐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약품 그룹이라든지 삼성바이오 같은 알츠하이머 관련주라든지 뭐 그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주가가 올랐지만, 대형주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런 큰 흐름에서의 비만과 알츠하이머와 ADC 관련된 시장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제약바이오도 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 섹터이긴 하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성장을 여전히 나타낼 수 있는 쪽은 의료 AI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도 우리가 뭐 연속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미용기기 관련 쪽도 상당히 전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원텍이라든지 클래시스나 뭐 제이스스 메디칼 등등 비올 등등 같은 종목들이 사실은 이게 금리 인상이 막 되면서 약간 피해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누가 그걸 돈 들여서
뭐 피부과 가가지고 음. 뭔가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보시면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하고 나이 많은 남자분, 젊은 분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부과도 가보시면 이렇게 업황이 이렇게 좋을까? 그리고 대부분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북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지만 실제 남미 쪽에 가장 큰 시장이 브라질 시장, 클래시스 잘하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 쪽은 태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만 태국도 진출 잘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피부 미용 시술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코로나 시절에 물론 이제 그때는 조금 약간 특수 상황이 있긴 네. 했지만 경기 안 좋고 코로나 시절에 피부 미용 관련된 성장률 보세요. 그 회사들이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면서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것이고 실제 지금 전체 의료기기 시장 중에 미용기기 시장은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의 초입이고 더군다나 시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크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서마지나 울세라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큰 어떤 시장에서 구가를 하고 있지만 울세라가 북미 시장이 2025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북미 시장의 진출 기회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굉장히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성장 시장이 가장 큰 북미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아직 성장 가도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아마 미용기기 관련된 쪽도 그리고 어떤 큰 PF들이 왜 국내 클래시스나 뭐 루트로닉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다 샀겠습니까? M&A에서 다 인수를 다 했잖아요. 그만큼 기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해외 쪽에 보는 쪽에 탑티어들도 한국 쪽의 어떤 의료기기 쪽에 이쪽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의료기기는 몇 개 안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자동차 섹터 너무 싸죠.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이런 쪽에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테슬라가 또 진출하기 때문에 인도에 같이 진출되어 있는 일부 전기차 부품을 할 수 있는 네. 동반 진출된 뭐 이런 것들 부품사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고 뭐 완성차 같은 경우는 혼다하고 도요타하고 지금 기아 현대 관련된 그 밸류에이션 갭이 10년의 최대치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도요타 혼다는 비싸고 그다음에 현대기아는 좀 싸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아까 엔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현대기아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줘야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좀 잘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두 분께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이제 하는데 하더라도 보험성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물가가 안정화돼서 한다면 괜찮은데 경기 충격이면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3월이 한번 좀 중요한 FMC 좀 변곡점이 된다라는 데는 이제 좀 동의를 좀 해주셨고 약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이제 박병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전통 뭐 소부장 좀 좋게 보셨고 근데 이 박근영 부장님 같은 경우는 소재가 좀 날 것 같다. 네, 굳이 이제 레거리전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말씀해 주셨고 역시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뭐 박근영 부장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시면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요새 어디선가 어젠가 한번 좀 잠깐 봤었는데 14세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벌써 안티에이징 하고 있다. 예. 그렇죠. 뭐 빠르시면 그런 기사들이 좀 좋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층에서도 피부 미용이 확실히 좀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어서 그 점이 좀 과거랑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의료 AI라든가 또 자동차도 역시 또 다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 바이오 쪽도 좀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업종들이 또 내년에 어떤 성과를 사실 낼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분명한 또 공통점은 실적도 괜찮아지면서 이 성장이 확실히 좀 보인다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벌써 10시가 좀 됐는데 잠깐만 광고 중간 광고 좀 잠깐 보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현재 이제 주식시장 잠깐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가 6포인트 올라서 261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0.24% 오르고 있고 상승이 더 많습니다. 코스닥은 약간의 하락인데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밀리진 않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종목 장세 펼쳐지는데 아마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약세 보이고 있지만 또 반대로 같은 섹터인데도 LNF는 또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결국엔 이런 이제 거래소 상장 이슈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하는 또 최근에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오늘도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증시도 차분하고 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체적으로 뭐 급락 급등보다는 좀 완만한 흐름인데 다만 유독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다 이 기업들이 약간 이제 뭐 흔히 페나깨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패시브가 나온 좀 괴물이다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는데 그 현상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폐장일까지 계속 좀 이어지는 게 일단 특징적이고 업종으로는 오늘 보니까 조선업종이 HD 현대중공업이 3% 오르고 아모레퍼시픽이 한 3% 정도 올라서 화장품과 약간 조선업종이 좀 오르는 것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문 좀 이건 좀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삼성전자 저도 이제 여기저기 뭐 강연회도 있고 막 이제 고객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내년에 구만전자 갈 수 있겠느냐. 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구만전자 갈 수 있다. 그냥 얘기해 주시죠. 된다 안 된다만요? 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 근데 부담 없이. 중간에 매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중간에 한번 매물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만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아 일단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네. 아, 가능성. 근처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네. 보입니다. 박근혜 부장님. 예, 뭐 하이닉스가 이제 PBR 2배까지 왔고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PB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6배 정도 가면은 한 20% 25% 올라간다고 네, 한다면 뭐한 9만 원도 충분히 한번 트라이 볼 만한 트라이볼?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의 비싼 게 9만 아니다. 원이 비싼 수준의 밸류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어떻게 엔비디아 쪽으로 잘 하느냐 이것이 확인될 때 그리고 뭐 3는 들어갔는데 3가 조금 늦게 들어갈 텐데 잘 될 거냐 마이크론의 공격이 생각보다 수율 문제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못하게 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다 먹어가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한번 전자도 내년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9만 원을 사실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근접할 가능성은 좀 높다는데 좀 한 표를 주셨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오늘 지금 시총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SK하이닉스랑 LG엔솔이 올해 어쨌든 시총 싸움이 좀 있었잖아요. 요 구도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도 계속 싸울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역전했는데 이 구도로 그냥 2등을 굳혀버릴지 좀 어떻게 보세요, 박병찬 이사님? 지금 추세대로 보면은 LG엔솔은 쉬어 있고 SK하이닉스는 탄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순서로 가다가 LG엔솔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못 갈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진 봅니다.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추세에서 싸움을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섰다가 그랬다가 딱 어느 또 순간이 쫓아가고. 되면 LG엔솔이 더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그림이네요. 이 시총 100조짜리 회사들이 서로 위쪽에서 다퉈준다면 그렇게 돼야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우리나라에는 어떻든 시총이 높아졌기 그죠. 때문에 다른 섹터가 빨리 올라와서 그 시총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2차 전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박근혜 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재까지는 탄력을 받은 반도체가 좀 더 이끌고 갈 걸로 보이고 네. 제가 이제 섹터 얘기 들으면서 아까 이제 2차 전지 네, 쪽은 이게- 약간의 캐즘 영역에서 물량 증가, Q에 대한 증가가 보일 때 그게 이제 한 내년 2분기 이후 그 가능성은 좀 있다. 뭐 현재 리튬 가격이나 빠진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각을 좀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은 당장은 안 좋을 텐데 뭐 2분기 이후에 Q의 증가가 나오는 구간.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었다가 수요가 엄청나게 다시 뛰면서 주가들이 올랐던 뭐 그런 유럽 쪽에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그게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쉬어있던 2차 전지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어쨌든 반도체는 좀 밸류션이 좀 찼죠. 약간 그죠. 무거운 종목도 생기고 비싸게 보이는 종목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년 정도에 조금은 어느 분기점이 돼서 조금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랑 이제 LG엔솔의 시총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이 시총 2등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이 예. 주도권이 여기서 나오니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둘이 이제 사이좋게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아까 박병찬 이사님 말씀대로 그런 쪽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3, 4, 5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에 지금 3등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G엔솔 빼고요. 이 아래쪽 3등, 4등, 5등 라인 쪽에 바이오
삼성바이오를 이제 셀트리온 합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면 40조가 되거든요. 둘이 합쳐버리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의 2등권 네. 싸움을 또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 현대차 당연히 현대차, 기아, 모비스까지 합치면 여기도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큰 시총이고, 그러니까 100조 원 단에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합쳐지면 큰 싸움이 펼쳐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요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섹터들인데, 박병재 이사님은 여기서 이 3위권 경쟁에서 그래도 좀 가장 유리한 쪽은 좀 어디로 보고 계세요? 3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삼성발로리도 바이오하고 뭐 자동차하고 뭐 인터넷도 있을 거고. 근데 뭐 저는 지금 봐서는 물론 지금 반도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지만 네. 2차전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는 어떻든 그 식은 이후에 올라오는 시기의 문제이지. 네. 근데 그 시기가 보통 한번 빠지면 꽤 오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을 뭐 이번에 빠졌으니까 한 달 만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린다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전 차가 먼저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그리고 네이버하고 이거 카카오 있잖아요. 네. 얘들은 지금 이 규제하고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할 때 최대 피해주 섹터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자본도 많았고요. 그래서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 얘들도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인터넷 쪽은 관심 있게 볼 한번 필요가 좀 있다. 반격이 가능할 것 같다. 예,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부장님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뭐 현재 연말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가 못 올라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모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다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삼성바이오 혼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관 또 외국인들 바라볼 땐 CDM을 아예 그냥 좀 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삼성바이오 혼자 좋은데 삼성바이오 혼자만 사기도 좀 애매해서 그냥 그쪽 섹터를 좀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바이오 좀 못 갔지만은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현대기아가 너무 싸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완성차가 금리 인상에 피해 줍니다. 왜냐하면 론, 캐피탈 이렇게 갖고 사는데 그게 연초 대비 금리가 2배 정도 올라가고 7% 중반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이 캐피탈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니 또 현대기아가 나름 전기차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테슬라가 독보적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 완성차에 비해서도 좀 잘하고 있고 또 일본 업체가 못하는 시장을 아무튼 현대기아가 좀 더 파고들면서 미국 시장의 전기차 내에 마켓쉐어를 좀 더 일본 쪽의 어떤 마켓을 좀 뺏어온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마켓쉐어가 한 단계 레벨이 되는 게 수요 측에서 만약에 현대기아가 보인다면 뭐 PER 3배, 4배 받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10배 정도 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소망이지만 아무튼 현대기아가 너무 싸게 거론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충분히 어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쨌든 너무 싼 거는 뭐 현대기아가 맞다. 자동차. 예, 그리고 일부 이제 또 완성차들이 좀 쉬면서 전기차 쪽에서 현대기아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일부 부품주들까지 이제 인도 쪽에 테슬라 이슈란 이런 것들 분가되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인터넷은 아무래도 좀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규제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I가 붙어서 네이버가 좀 이야기 되지만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위치 이야기가 되니까 네이버도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뭐 그러다 보니 중소형주 아프리카 TV가 더 지금 주목을 받고 그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좋긴 하지만 잘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네이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좋은 거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카카오도 좀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점에서는 좀 세계 중도 중에서는 인터넷 쪽은 조금 하위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실 또 자동차를 다들 좀 좋게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박병창 이사님은 약간 인터넷도 괜찮다. 그리고 이 박근영 부장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조금 또 힘이 실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결국 이 산업들이 지금 결국 시장이 이끌거든요. 이들이 잘 되면 당연히 시총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우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1, 2등 싸움은 이 반도체하고 당연히 2차전지가 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3위 싸움을 누가 하느냐 바이오냐 자동차냐 인터넷이냐 요 싸움 같아요. 요 싸움들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위에서 좀 다툼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24년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제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다 했고요. 10시 10분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 이제 한 분께 이 두 분께 사실 올해 좀 약간 그래도 뭐 잘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뭐 내가 좀 잘못 본 게 있다 뭐 그런 거 좀 반성할 거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뭐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고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병찬 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는 후회해봤자 지나간 일이긴 네. 하지만 늘 후회되는 거는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라고 했을 때 액션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실수를 한 번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후회가 돼서 뭐 근데 매번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뭐 다음에 또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기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정한 원칙을 자기 스스로 멈추지 않는 게 굉장히 주식투자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고요. 아까 박근혜 부장님 말씀하실 때 좀 생각이 났는데 저도 그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 미용 회사를 10년 이상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많이 느낀 건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부 시장의 시장 사이즈 시장이 내부에서만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기왕 투자를 하시더라도 대형주들은 대부분 있지만 중소형주를 하시더라도 그 기술이 또는 얘들이 소위 밴드로 들어가는 그 위에 앞선 회사들이 공급처들이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리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시장 마켓 사이즈가 해외에 있는 그런 회사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부장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결국 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제 뭐 결국 복귀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민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의 원칙에 충실했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뭐 시장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정말 잘 읽고 따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나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조금 열심히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노력 대비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탐방을 좀 주로 다니는 편이긴 한데 네.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탐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는 작업 그런 것들 좀 더 해볼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드에서 탐방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써머리 하면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해가지고 제가 뭐 선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종목이나 섹터를 제가 미리 선점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주식을 보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딱 그냥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게 뭐 사야 돼요 그러면 좀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뭐냐?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제일 핫하고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내 지갑을 여는 쪽이 과연 어디인가? 그런 게 이제 산업의 동향이 될 수 있고 그쪽이 돈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거기서 움직인다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백화점도 가보시고 뭐 어디 마트도 가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비재들은 또 경험도 해보시고 가능한 쪽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뭐 반도체 뭐 클린룸도 못 들어가고 뭐 방산 탱크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못 하죠. 그건 좀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으나 개인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식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좀 훈련이 필요한데 그렇게 바라보면 좀 힌트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열광하는 쪽에 돈을 쓰는가를 잘 보시면 뭐 섹터를 알 수 있고 그 섹터 가운데 어떤 종목이 그거 연관되어 있을까라고 접근해 보시면 종목은 좀 눈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저희도 새해를 좀 맞이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건 기업에 대한 투자니까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아까 박병찬 이사님도 언급하신 대로 시장이 크기거든요. 그 회사가 점점 늘려 나가야 되겠죠. 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 근데 그런 걸 또 발견하기 위해선 관심도 필요하고 박근혜 부장님 말씀대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또
체험도 해보고 사실 저는 요즘에 제가 더 사실 좀 AI에 좀 꽂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더 좀 확신을 했던 게 AI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이제 챗 GPT 유료 가입을 좀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쓰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업무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AI가 멀리만 느껴진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이제 내 생활에 진짜 들어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더 저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맞아요. 그 한때 게임이 좀 막 좋았을 때 네. 밤새면서 게임했거든요. 집사람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는데. 아,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밤새면서 왜냐면 와, 주식을 알아야 되니까. 약간 이 오타쿠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식을 알아야 되니까 진짜 밤새 게임을 하니까 집사람이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데 이제 주식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뭐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죠, 게임 같은 그런 경우는 내가 거. 네. 과금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네. 재미가 있는지 봐야죠. 근데 그죠. 네. 너무 재밌는데 과금이 필요 없는 게임이면 이거는 매출이 안 나오겠죠. 너무 잘 만든 게임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보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들이 밤새 게임을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식할 때 이런 자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좀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올해 또 연말이고 해서 제가 한번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또 이 두 분들하고도 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제가 제 스스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모셨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또 한 번 더 요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내년 또 계획 세우시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28일 오늘 이제 마지막 폐장일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약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잖아요. 작년 12월은 정말 끔찍했는데 올해 12월은 그래도 훈훈하게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너무나 좀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 박병창 이사님도 박근영 부장님도 올 한 해 너무 또 3프로에서 활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년 1월 2일 날 다시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